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 사실은 이게 60조 원짜리 적자 덩어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엄청난 재정적 구멍을 메우려고 AI 업계가 지금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는데 이게 우리의 쇼핑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AI의 생존 문제가 어떻게 네이버 같은 국내 거대 플랫폼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AI 산업이 누가 더 똑똑한가? 이걸 경쟁하던 시대를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직면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광고와 커머스입니다. 일단 시작은 오픈 AI부터 해보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제일 흥미로운 게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광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광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웹사이트 배너 광고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방식인데요. 사용자의 질문에 바로 연결되는 맥락형 광고, 또 대화형 광고라고 부르거든요. 대화형 광고요. 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적절한데요. 가령 제가 미국 산타페로 여행 가고 싶어 라고 챗 GPT에 입력하면 답변이랑 같이 그 지역의 아주 멋진 별장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그 광고를 보고 채팅창에 바로 이 별장 하룻밤에 얼마야? 아니면 공항에서 얼마나 걸려? 이렇게 추가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듣기에는 되게 편리해 보이는데 아니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AI한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민간요법 대신에 특정 제약회사 소화제를 은근슬쩍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답변 품질에는 영향을 안 주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바로 그게 이 모델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사용자들의 우려도 정확히 그 지점에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광고랑 순수한 답변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그 엄청난 유혹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느냐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물론 오픈 AI도 이걸 의식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는 우리가 계속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오픈 AI가 이런 무리수처럼 보이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군요. 근데 이게 비단 오픈 AI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MIT 보고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AI를 도입한 기업의 무려 95%가 투자 대비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답니다. 95%요? 네,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 돈을 그냥 잃고 있다는 거죠. 와, 그건 그냥 산업 전체가 위기라는 말이네요. 샘 올트먼 스스로도 이 상황을 버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이라는 하나의 진실을 보고 똑똑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진단했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 이른바 포모 현상이 너도 나도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자료에 나온 베인앤드 컴퍼니 보고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AI 기업들이 지금껏 투자받은 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연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을 벌어야 한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1년 총생산, GDP랑 맞먹는 돈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벌겠다는 거죠? 바로 그 2,600조 원짜리 질문에 대한 업계의 가장 유력한 대답이 에이전트 커머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 모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죠.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쇼핑의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쇼핑의 자율주행이라.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네요. AI한테 알아서 결제까지 해줘 라고 선뜻 맡길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희만 해도 옷 하나를 사더라도 사이즈부터 수십 개 후기까지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보통이잖아요. 너무 앞서 나란 이야기 아닐까요? 물론 당장 모든 쇼핑을 AI에 맡기진 않겠죠. 하지만 실작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10만 원 안에서 20대 여동생 생일 선물로 가장 반응 좋았던 걸로 찾아서 결제까지 해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수많은 쇼핑몰의 후기랑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아내고 제 허락을 받은 뒤에 결제까지 마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우리가 직접 여러 쇼핑몰을 막 들락날락하면서 비교하던 그 수고를 AI가 대신해 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구매 결정의 주체가 점차 사람에서 AI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AI는 특정 브랜드의 유명세나 광고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직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주죠. 가장 유명한 A 브랜드가 아니라 당신 동생이 정말 좋아할 만한 B 제품을 찾아주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듣고 보니 알겠네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알던 쇼핑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예정에는 특정 스타일의 옷을 찾으려고 지그재그나 29cm 같은 앱에 직접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AI가 알아서 모든 플랫폼을 뒤져서 나한테 딱 맞는 걸 찾아다 주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플랫폼의 이름값, 즉 브랜드는 희미해지고 개별 상품의 경쟁력하고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하는가 하는 이 물류 역량만 남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쇼핑의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게 될까요? 빅테크들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구글이 가장 먼저 깃발을 꽂으려고 하고 있더군요. 네, 구글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고 무섭습니다. UCP라고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개방형 기술 표준을 공개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월마트나 타겟 같은 미국의 거대 유통사들이랑 손잡고 구글 안에서 모든 쇼핑을 끝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사의 AI, 제미나이, 검색창에 원하는 걸 말하면 상품 검색부터 배송지 입력,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그 창 안에서 해결되도록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건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 생태계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시장의 규칙 자체를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야심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구글은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의 놀이터 자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이런 구글의 공세 속에서 검색과 쇼핑의 국내 최강자인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이름의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죠. 네이버가 가진 그 방대한 쇼핑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추천을 해주고 통합 검색에도 AI를 위한 별도 탭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장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커머스 실적은 좋은데 AI 성장 동력이 부족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네이버에게 이 에이전트 N이 결정적인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크더군요. 네, 그런 긍정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훨씬 더 냉정한 분석을 내놓고 있죠. 단순히 쇼핑을 좀 더 잘 도와주는 에이전트만으로는 구글이 짜놓은 이 판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더 편리한 쇼핑 비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이버의 진짜 무서운 강점은 쇼핑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는 쇼핑뿐만 아니라 부동산, 팝하고 번역, 지도, 금융까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쇼핑 에이전트를 넘어서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AI 비서 같은 걸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예산에 맞춰서 출퇴근하기 좋은 동네의 아파트를 찾아주고 가장 저렴한 은행 대출을 연결해주고 이사업체까지 예약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때 비로소 시장이 네이버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분석이죠. 그게 구글과 차별화할 수 있는 네이버만의 진짜 무기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AI 산업의 화두가 이제 기술 자랑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2,600조 원을 벌 것인가라는 아주 냉정한 생존의 문제로 넘어왔군요. 그리고 우리의 쇼핑 습관이 그 거대한 전쟁터가 된 셈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구글과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우리 일상에 막 밀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올해 연말쯤에는 우리의 쇼핑 방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새로운 수익 모델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쓰던 생성형 AI 서비스들의 운명이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가 우리 모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서 최적의 구매 결정을 내려주는 시대가 온다면 이 엄청난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될까요? 뭐랄까 서점에서 우연히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 같은 거요? 때로는 비합리적이지만 그 결과에 아주 만족스러웠던 충동 구매의 경험도 있죠. 어쩌면 수많은 선택지를 직접 고민하고 비교하면서 나만의 취향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AI에게 넘겨주게 되는 건 아닐까요? 편리함과 나만의 발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